중국식 경제 체제로 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자본가에게 인피니트한 부의 창출을, 부의 축적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보장해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게 도덕이라는 거고 윤리라는 거거든요. 중국은 없어요. 그게 백그라운드가 텅 비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곽수종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은 처음이셔가지고 처음입니다. 아마 이제 곽수종 박사님 모르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한번 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곽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최근에 이제 그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으신 그런 그 내용들이 보니까 자본주의 적이 자본주의다. 제목을 들어보면 마치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나요. 자본주의 적은 자본주의다 그랬으니까 자본주의를 싫어하나? 저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실 건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게 많은 분들이 쉽게 표현하면 부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호석 씨나 저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부와 가치,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뭘 가지고 태어나죠? 우리는 태어날 때.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면 좋지만 없어가지고. 뭐 금수저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 몸뚱아리 하나 갖고 태어나는 그쵸, 거잖아요. 몸뚱아리로만 가지고. 그 몸뚱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노동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노동 외에는 특별하게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본이라는 개념과 자본주의라는 개념과 지대라는 개념과 자유시장주의 경제라는 개념이 막 혼재해서 섞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자본주의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시장 경제 체제를 이야기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죠? 맞아요. 그럼 지금 세계 경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 러시아는 사회주의 경제인 듯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 네. 중국도 마찬가지. 공산당 독재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그랬지, 말 한 번 잘못하면은 죽어. 그리고 한 3년 동안 도망가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일본 같은 국가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그 자유는 마음대로 못 부리죠. 기업도 자유롭게 행동하다가 반독점법에 걸려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겠다. 분명히 노동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그러면 노동을 통해서 축적된 게 자본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형태든지 자산, 프로퍼티 개념으로 나올 테니까 그 자산이 금이 됐든 토지가 됐든 돈이 됐든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어쨌든 노동에서 만들어지는 소득으로 만드는 게 자본이거든요. 성경책을 읽어보신 경험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를 좋아하던가요? 뭐를 추구하던가요? 율법을 추구하면서 그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 돈 계산이 아주 이윤에 밝은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같이 돈만 따지는 놈들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네네.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자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부처님이 이자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자라고 하는 것, 즉 네네. 자본소득의 원천이 되는 개념은 정의를 하지 않아요. 시장금리로 2% 미만으로 받아야 종교적 의미에서 너희들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쉬운 말로 질문을 드려요. 자본주의 그러는데 그 자본주의의 개념이 뭘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허걱거리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쉽게 인류 역사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잉여라는 개념을 가졌고 그 잉여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유재산이 되었고 사유재산이라는 종류의 토지와 여러 가지 형태의 재산이 있을 것인데 그중에 그 재산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것이 자본이더라. 금리도 자본이고 토지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지대 개념이니까 자본이 되고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자본의 개념이 되고 그래서 이런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인정하는 시장 경제 체제, 그래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을 이용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체제, 이거를 자본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자본주의가 돈을 빨리 벌고 많이 벌까요? 노동이 돈을 빨리 벌고 많이 벌까요? 자본이.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인류의 문명의 진화,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우리 흔히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과학기술에 교육도 하고 많은 투자들이 참여해서 과학기술에 오리지널 기술을 개발하고 할 때 그 투자라는 개념은 노동을 의미하나요? 자본을 의미하나요? 자본을. 자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본이 노동보다는 앞서가는 거,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그래버리면 소위 말해서 노동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원천적인 생산의 도구로서의 가치,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대우받아야 될 인권과 같은 경제적 개념에서의 가치가 자본이 노동을 제압해버리면서 우리는 자본주의 그러지만 자본의 노예로 우리 노동을 종속시키고 그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마치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면서 양극화 문제라든지 인간이 인간을 돈으로 평가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로 자꾸 이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인류 문명사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시청자나 독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 질서를 말함이고 이 경제 질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질서와 융합이 될 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가치를 발휘하더라. 근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 자본이 자본을 창출하게 되고 자본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되고 자본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또 다른 노동의 착취와 자본의 착취를 일으킬 때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과연 민주주의인가, 사회주의가 더 나은가, 이제 이런 거를 정치 질서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정치 질서는 이미 사회주의가 패했다는 것은 91년도 소련 붕괴로 나타났고 지금 중국 경제를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괜찮다, 좋다, 뭐 14억 인구의 시장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중국 제대로 아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초만 제대로 알면 저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충분히 파악된다고 봐요. 인간이 잉여를 만들고 사유재산으로 한 것은 순전히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의한 것이고 한번 그 단맛을 보고 난 다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자산, 자본의 확대, 축적을 추구해 갈 것이고 그것을 어떤 정치 질서나 사회 질서나 규범이나 규제가 막으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민중 봉기도 일어날 수 있고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법적인 제도의 강화로 인해서 독재적인 그런 형태도 나타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막 이게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이제 자본주의 본질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우리 이어서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세 사람 MIT 교수 2분, 시카고대 교수 1분 이 쓴 책 제목을 혹시 아세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렇죠. 그들이 말하고자 하면 무엇일까요? 거기서. 저도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영상으로도 다루고 했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다루면서 좀 고민이 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책에서 나온 내용들은 포괄적인 정치 경제 제도를 가진 나라가 포용적이죠. 착취적인 경제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보다 우월하다 이런 내용을 써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발례로 들었던 게 이제 두 가지의 고민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라는 것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자유로운 경쟁, 그래서 창조적 파괴가 진행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미국에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텔, GM, 포드. 어제도 이제 인텔이 혹시 망하면 나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인가 뭐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착취적인 경제 정치 제도를 가진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이제 중국일 텐데 거기에 가까운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드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중국의 전기차의 시장들이나 경제를 보면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창조적 파괴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성 그 향상도 어쨌든 그 안에서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낮은 그 생산성 혁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겁먹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때 나왔던 그 책이 지금 현대에 대입해 보면 맞는 부분도 물론 대부분 맞지만 이런 고민들이 좀 생겼다. 네. 그래도 우리 이효석 CFA하고 이야기할 때는 좀 그게 지적인 대화가 되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신 말씀에 포용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노벨 경제학상이 가지는 가장 키워드가 inclusive society예요. 그러니까 포용적 사회. 또는 포용적 경제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 단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자유로운 경쟁이 중국은 자유로운 경쟁이 없느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만 자유로운 경쟁만 보장하느냐, 또 창조적 파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이 뭘까? 무조건 개혁하고 혁신하는 게 창조적 파괴인가? 그런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경제가 착취 경제라고 하셨는데 미국 경제도 착취 경제고 대한민국 경제도 착취 경제예요. 그러니까 착취라는 개념을 어디에다가 포커싱을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좀 정도의 있겠죠. 차이가 있겠지만 그 개념을 제가 나중에 네. 결론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그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은 영어로 번역하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프리 컴피티션이 아니라 리버럴 컴피티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시면 자유의 신상의 자유는 리버티잖아요. 네네. 스태츄 오브 프리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리덤이라는 자유라는 단어를 쓴 양반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진주만 공격을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네 가지 자유를 이야기해요. 네네. 프리덤 오브 스피치, 프리덤 오브 릴리전, 프리덤 오브 퍼버티, 프리덤 오브 파라. 그러니까 공포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이제 종교의 자유 이거 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프리덤의 미국적 개념의 리버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프랑스의 리버티의 개념은 소위 말해서 르미저레블에 나오는 장발장이 빵을 사 먹을 수 없어서 감옥을 가야 했던 그 빵을 못 사 먹는 그 순간의 그 찰나의 느낌, 아하. 그거를 자유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김종인 박사로부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1830년도에 이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이 하나 만들어져요. 1890년에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아 모르겠습니다. 1890년 셔먼 엔타이트러스트 액트 오브 1890년이에요. 반독점. 반독점법, 셔먼 반독점법이죠. 그 당시에도 록펠러나 카네기가 지배하는 철도 사업, 석유 사업, 우편 사업, 운송 사업 같은 데에 독점이 이루어지니까 이거 놔뒀다가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없어지겠다. 그래서 셔먼 상원의원이 입법을 해요. 1910년대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그 법안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20년 차이가 나죠.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재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반대가 심했겠죠. 그렇죠. 극심한 반대가. 그렇죠. 올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는 33년에는 듀퐁가에서 자금을 대고 예비역 육군 중장이 앞장을 서는 쿠데타 모의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유로운 경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인지를 해버리면 말은 좋죠. 그쵸. 근데 자유로운 경쟁을 하게 놔둬버리면 자본이 축적되면서 생기는 그 경제 권력으로 인해서 지배와 피지배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이 실패할 때는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지 못할 때는 정부가 관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반독점법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자유로운 경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민주주의 정치 질서하에 에서 입법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정부가 정책으로 활용되는 과정이 시장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으로 보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지고 오면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이 자유로운 경쟁을 사실은 보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모양을 봤거든요. 야, 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놔뒀지만도 7살, 8살 코 묻은 애까지 노동에 동원해가지고 착취를 해서 옷을 짜고 저런 나쁜 인간들 자본가 계급들 봤나.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적 기초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나 칼 막스가 이야기한 자본론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자본가들을 그대로 놔두니까 이건 착취더라. 투자는 계속해서 사회주의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본가들, 투자한 사람들 일부가 가져가는 것은 이거는 옳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누어 이렇게 네. 돼버렸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 그러면 인센티브와 모티베이션이 사라져버리죠. 그것을 중국 공산당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의 공동부유라고 하는 개념이 일부의 소수의 자본가들 손에 부가 지어질 경우에 인민들의 생활은 오히려 더 궁핍해질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평균적으로 정의롭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도입하겠다. 이게 공동부유거든요. 그거를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inclusive economy예요. 아, 거기에 또 인클루시브가 그렇죠. 중국의 인클루시브와 미국이 말하는 인클루시브 이 개념은 힐러리 클린턴도 썼던 개념이거든요.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해리스와 트럼프가 대선 캠프에서 공약 중에 차이점은 해리스가 중산층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몇천 달러 돈을 지원하겠다. 첫 애를 놓으면 양육비로 2만 5천 달러를 뭐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나와요. 근데 중국은 공동부유 이야기하면서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안 쓰거든요. 중국에 중산층 개념은 없습니다. 인민이 있죠. 인과 민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인민의 개념에서 인과 민의 개념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뭐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또 시간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은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을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다녀오셨다고. 다녀왔고요. 그 전에는 이제 길림성을 또 8월 달에는 갔다 왔고 중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불리우는 중국식 경제 체제로 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 본질적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자본가에게 인피니트한 부의 창출을 부의 축적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인피니트한 걸 보장해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단 사회에 기여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도덕이라는 거고 윤리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서양의 고대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존 로크, 홉스, 몽테스큐에 쭉 오면서 방대한 철학 속에서 종교, 철학, 도덕, 윤리, 상업, 자본, 노동에 대한 수많은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오늘의 시장 경제가 이야기되고 있다는 건데 중국은 없어요. 그게 백그라운드가 텅 비어 있어요. 당 주석이 공동부유야.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김일성 대통령이 세계화 그랬단 말이에요. 네. 세계화가 뭘 말하는 거야? 아하.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1997년도에. 그런 개념처럼 많은 중국 사람들은 무슨 말이지? 공동부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윈이 그랬단 말이에요. 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장이 뛰는 것보다 더 뛰어야 되는데 그만큼 안 뛰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돈 부자가 못 버는 거야. 뛰어. 왜 뜁니까? 그래야 돈이 모이지. 아,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뛰는구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심장을 뛰는 것보다 더 빨리 뛰게 하는 동인이구나. 근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빨리 뛰봤자 소용없대. 좀 이따가 내고 다 걷어 갖고 이렇게 나눠줄 거야.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서구 쪽에서 보니까는 그렇게 도덕과 철학으로 무장이 됐다고 하면서도 미국 상위 10%가 주식의 80%를 들고 있고 미국 상위 10%가 국가부의 74%를 점유하고 있고 앞으로 AI 시대가 돌아오면 점점점 아날로그는 퇴장하고 디지털 세계가 되면 자본과 과학과 기술이 중요해질 건데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기술을 가져가고 자본을 가져갈 건데 그래 되면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건데 어떡할까요 이 문제. 철학으로 해결이 돼?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 문제를 놓고 2024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국가의 실패는 왜 일어나느냐? 아하. 시장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두께를 두껍게 하지 않는 정책이 있을 경우에 국가는 실패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본과 자산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 모두가 세 개가 이제 한 묶음으로 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을 넓혀라가 거기에 있던 겁니다.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네. 저는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좋아하는 정의는 미래 걱정하지 않고 그냥 돈 쓸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이제 뭐 그냥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건 미래를 걱정하지 않은. 근데 저는 이게 딱 미국하고 중국의 저축률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저축률은 뭐 5% 이내예요. 거의 대부분. 중국은 뭐 40%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중국에 중산층이 없다는 말이 딱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경제의 제일 중요한 통계는 인구 통계입니다. 인구 통계. 예, 인구가 어떻게 분포가 되냐, 인구 동태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7이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면 중산층이라는 개념도 이 인구의 동태적 변화와 함께 소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산업과 과학기술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동의할 수 있는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중위소득 개념으로 잡을 것이냐 평균으로 산술평균의 중간값으로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 네네네. 통계적인 이야기 장난치는 이야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건 방금 이호섭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설문을 했을 때 느끼는 나는 이 정도면 중산층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애매해요. 그쵸. 예를 들면 1990년대 초반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보통 사람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입니다. 그 보통 사람들의 네. 개념이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 정의한 얘기죠. 예, 그죠? 그 보통 사람들의 핵심을 물어봤어요. 다니면서. 이제 이 양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거 아젠다를 낼까 싶어서 뭐 제가 노태우 대통령을 여러분에게 선전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정치인이 판단하는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내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답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비 올 때 비 새지 않는 집이라도 한 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입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내건 정책 공약,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일산과 분당의 신도시 건설 공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하면 일단 주거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거가, 집값이 네. 뭐 10억이 하든 20억 하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놓고 언론에서도 저는 별로 언론들을 안 좋아합니다만 부동산 가격을 뭐 어떤 데는 뭐 20억 올랐다 30억 이런 언론을 내는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중산층들은 집값에 상관없이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자가를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 동네가 좋니 나쁘니가 따지는데 이 동네는 이런 말씀드리면 또 댓글을 다실 건데 예를 들어서 강남이 좋죠. 근데 나중에 통일이 되죠. 그러면 파주, 문산, 동두천, 의정부, 청량리 쪽 집값이 엄청 뛰어요. 시대 변화에 의해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이걸 같이 묻어가지고 가져가세요. 내가 이왕이면 집을 샀는데 한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5억, 3억 프리미엄이 붙었으면 좋겠다. 인간 욕심인데 그거 없을 리가 있나요? 당연하죠. 근데 중산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득 개념에서도 내가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세금 내고 공과금 내고 건강의료보험비 내고 소비자 물가 계산해서 이 정도면 내가 회식하고 해외여행도 한두 번 가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소득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계산하면서 중위소득 잡고도 해요. 그 수준 레벨을 소득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소득과 주와 해결이 되면 의식이 남았잖아요. 네, 네. 입고 먹는 거. 네. 이거는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힘든 분들 중에서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지만 사회가 그런 문제를 빨리 관심을 갖는 사회로 가는 게 그게 품위 있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식주 문제가 주와 비슷한 형태로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IMF 외환위기 때 60%라고 응답하던 분들이 30%로 내려박은 거예요.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게 회복이 되었느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산층이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때와는 다를 거예요. 왜? 수많은 뉴스에 노출이 돼 있어서 강남 집값이 얼마 올랐다 이래버리는데 내가 강북에서 박탈감이 그럼요. 그 그죠. 박탈감이 중산층에 상쇄해버릴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의 몫일 것 같아요? 정부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부의 몫인데 네. 그러려면 리더가 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정부를 꾸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방금 말씀 중산층을 많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의 정책이 시행될 때는 그 국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여러 번 목도를 했잖아요. 그죠? 97년 외환위기 때 김윤선 정부 다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당에서 야당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IMF를 극복하고 나니까 그 열매를 노무현 정부가 이어가고. 출범했죠. 노무현 정부 때 잘 가는가 싶더니만 부동산 정책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이명박 정부로 돌아섰죠. 이명박 정부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가 했던 그 열매가 왜냐하면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넘겼고 어느 정도 그래도 기대감이 우리의 국가 부흥의 역할을 했던 대통령의 딸이니까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박근혜로 갔고 근데 결과적으로 실망이 컸고 탄핵이 있었고 그래서 반대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달아 25번 이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잡지 못했고 경제정책이 실패함으로써 결국은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고 그럼 이제 이 정부의 운명은 뭐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도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의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윤석열 정부가 경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만한 행적을 한 게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아마 다음 대선에서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왜 실패하는가의 문제는 시장의 이슈가 정치의 이슈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하나의 지나가는 뭐 선술집에서 나눌 수는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역사와 어떤 철학과 어떤 교육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아온 국가이며 민족이며 시장인가, 여기에 그 답이 달려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깊은 통찰이 느껴지는 그런 얘기를 아니고. 하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시장의 문제가 결국 이제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이제 정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얼마나 더 번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그대로 투영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미국 대선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논란도 많고, 근데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누가 되는 게 그냥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